대학에서 만난 스승들, 대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대학 생활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다. 김 선배, 전 선배 두 분이 먼저 생각난다. 김 선배와 좋았던 기억은 영화 이집트인을 보고 같이 공감한 것이다. 주말에 이집트인이라는 영화를 TV에서 해주었는데 나는 완전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아, 이런 영화가 존재했다니.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너도 그 영화 보았구나 하면서 공감해준 선배가 김 선배다. 전 선배는 기타를 가르쳐 주셨고 밤새면서 같이 바둑을 두어주셨다. 그리고 또 10살 위인 김영님은 내게 명상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이다. 탤런트 연기자인가 떠돌이 구도자인가. 1992년 시국이 불안한 때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편입하여 연기를 배웠다.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연기한 연극은 안톤 체홉의 갈매기였는데 거기서 매대부 해장코 역할을 맡았다. 같은 해 MBC 탤런트가 되어 장동건 등 동기들과 같이 방송국에 연수를 받던 시기는 즐거웠다. 연수가 끝날 무렵 바로 억새바람에서 주연을 맡게 된다. 햇병아리가 스타가 되면서 방황이 시작된다. 나는 유연하게 방송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방송국에서 번 돈으로 여행을 했다. 여행을 하면서 해방감을 추구했지만 국내에서 불만 덩어리였던 내가 바로 행복해질 순 없었다. 나의 첫 번째 해외여행은 대만이었고 두 번째 해외여행은 유럽으로 가는 어학연수였다.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영국 법머스 영어 학원에 가는 단체 코스였다. 덤으로 유럽의 여러 여행지를 관광하기도 했다. 세 번째 세계 여행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6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먼저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 가서 주요 도시들을 다녔고 유럽의 각국을 방문했고 이집트, 이스라엘, 태국 등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이후 한국에 와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로 가고 이후 연기자가 되었다. 미니 시리즈 억새바람을 했고 이후 SBS 드라마 결혼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먼저 인도에 갔다. 푸나의 라주니시 아시람을 향했다. 그곳에서 요기 크리슈나를 만났다. 그를 따르던 독일인 친구가 있었다. 셋이서 히말라야 여행을 갔다. 거기서 나는 다시 푸나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적극적으로 아시람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후 미국 뉴욕으로 갔다. 그곳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를 찾아가 그와 같이 지냈다. 뉴스쿨에서 영화 워크숍을 했고 연기를 배우기도 했다. 그 시기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전쟁과 사랑이라는 대작이 계획 중이고 거기에 역할이 있으니 오라는 것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작품을 하게 된다. 다닌 것 중 좋았던 곳은 인도 푸나의 라주니시 아슈람이었다. 이후에 다시 방문해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갔는데 모두 합치면 1년 정도가 된다. 오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비디오 강연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명상 개념을 알게 되었다. 명상은 몸과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빗바사나와 일치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부토와 오쇼는 동일하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주시함으로써 이면에 존재하는 주시자 참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쇼의 조르바 붓다 개념을 좋아한다. 그것은 그가 제시한 미래의 이상적 인간상이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인간이지만 세속을 즐기지 않았다. 조르바는 세속을 즐겼지만 깨달음이 없었다. 우리는 붓다와 조르바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다. 그의 조르바 붓다 인간상은 탄트라적 성자의 인간상이다.
그것은 역의 합일의 모델이다. 반대되는 것은 충돌하면서 변증법적 합을 만들어낸다. 불교의 역사에서 소승에 대항해서 대승이 나온 것 자체가 조르바 붓다를 지향한 것이었다. 원효 대사가 이미 조르바 붓다의 전형이었다. 외국에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었다. 한국에 왔을 때는 대학교 선배인 김영님과 이 선배와 같이 셋이서 국내 명상 여행을 다녔다. 스승님이었던 형님은 주시 명상 방법을 알려주었다. 티벳의 마하무드라 명상법이다. 프랑스로 유학가다. 2003년 3월 나는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톨루즈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몽펠리에에서 영화 이론은 석사 과정을 공부했다. 알레한드로 조드롭스키를 만나다 프랑스 몽펠리에로 와서 생각했다. 뭘 할까? 그러다가 파리로 가서 유명한 감독이면서 영성가인 조드롭스키를 만나기로 한다. 그가 일주일에 한 번 파리의 카페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타로 카드를 봐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가서 그를 만난다. 타로를 보아주었는데 대본에 나의 효신살 상황을 말해주었다. 알레한드로 감독은 나에게 물었다. 뭘 원하는가? 용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당장 가지고 싶은가? 아니면 천천히 가지고 싶은가? 당장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옷을 벗고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오라. 그렇게 따라서 했다. 이후에 그가 말했다. 얼마나 쉬운가. 그대는 이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물었다. 나는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당신이 영화를 만든다면 조감독이 되어서 당신에게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당장은 영화를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은 타로카드를 가르친다고 했다. 나는 타로카드를 배울까 하다가 프랑스를 떠나 귀국하게 됐다.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의 영화 때문이다. 프랑스 톨루즈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동료 학생들과 시네마텍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그의 산타 상그레였다. 그것은 보통 영화가 아니었다. 인간의 깨달음을 다룬 영화였다. 그것도 고어 호러 무비 장르의 옷을 입고서 말이다. 그 스토리에 이상한 영화 분위기를 사용하면서 인간적인 문제, 보편적인 부자유의 문제와 해방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철학적 영화였던 것이다. 한국으로 귀국해 여러 경험을 하다 주몽, 하비람, 강사생활,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후 참여한 드라마가 주몽이었다. 주몽에서 양정 역할을 맡는다. 주몽 촬영 당시에 나는 카메라 공포증을 겪었다. 감독님과의 관계도 수월하지 못했기에 하차할 수도 있었는데 여차저차 넘어갔다. 이 시기에 하비람이라는 영성수련회에 가서 생각으로부터 의식을 분리시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나는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다. 먼저 서울예대 인문학 부문 강사가 되었다. 예술과 대중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다. 이후 서울대 종교학과 선배님이 계신 한신대의 강사로 나갔고 서울대에서도 한 학기 강의를 맡았다. 그러나 학점을 주는 방식에 불만을 느끼면서 강사 생활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는 느끼게 되었다. 지금 내가 대학을 그만두지만 내가 그만두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임한 대통령의 죽음 이후 대학에 대한 손보기가 시작된 것으로 느껴졌다. 블랙리스트. 그 당시에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졌다고 느껴질 만한 일들을 겪게 된다. 내가 연기하려고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잘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내일 당장 촬영인데 갑자기 캐스팅이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한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예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향해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추측이 맞는 거라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왜 나를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았을까? 나는 그 당시 새로운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적으로 일어난 수입 반대 데모를 나는 지지했다. 총장이 압박을 받아 사퇴하게 된 한여종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이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적 다큐를 만들었다. 당시 운하사업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러한 반정부 발언을 강화하기 위해 당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여 그 과정을 다큐로 만들려 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본다. 격동의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한예종 영상학과 석사과정에서 다큐를 공부하고 있었다. 총장이 압력을 받고 사임하면서 시작된 한예종 사태가 일어난 것은 내가 한예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정부는 진보적 학교의 성격을 보수화시키려고 했다. 나누어진 학과들을 연결시키려는 혁신적 프로젝트가 백지화되었다. 진보적 강사와 교수가 물러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돌아가시는 사건도 일어났다. 의문투성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사장을 갈아치우면서 방송사들을 접수하는 일도 일어났다. 한강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4대강 개발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추진되었다.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직접 선거에 나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다큐로 만들어보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나는 괜히 선거에 나갔다 탈락한 후보자가 되었다.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내가 느낀 것은 선관위를 감시하는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프로젝트는 유야무야 되었고 한예종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돈은 날리고 영화 감독은 되다. 나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한다. 나는 이미 우리 읍내라는 연극을 대학로에 올린 적이 있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었는데 배우는 해봤고 연극도 연출했으니 이제 영화를 연출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독립영화로 만들기로 했다. 그 시기 나는 문제적 친구를 만난다. 그는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가져간다. 내게 있는 돈을 그에게 투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나의 돈을 증발시켰다. 나는 아버지 유산에 해당하는 돈을 날려버렸고요. 증여세를 해결하지 못해 빚도 지게 된다. 여러 일이 꼬였다. 영화를 만들었던 것은 돈을 날리기 전이었다. 나는 무엇을 다룰까 생각했다. 소재를 고르다가 실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양아버지가 딸을 성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소녀는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후 남자친구와 같이 양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줄거리이다.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악연에 의해 가지게 된 억압의 환경이 존재한다. 왜 그런 양아버지가 나에게 걸린 것인가? 그런 현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취해보지만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가서 얘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소녀의 양아버지가 검찰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더 그러했다. 소녀의 상황은 일제에 의해 강점된 대한민국의 상황 혹은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점령된 식민지 국민의 상황 혹은 관료들에 의해 수탈당하던 조선말 동학농민들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소녀의 남자친구가 맞는 상황도 극적이다. 햄릿의 고민을 연상하게 한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자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맞서 싸울 것인가?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이 나에게 행동을 요구할 때 어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고민이다. 선거 활동에서 도움을 주었던 전 PD에게 도와달라 부탁했다. 그것은 현극의 길이었다. 영화 만드는 동안 많은 부딪힘을 겪었다. PD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나의 일처리 방식과 성격도 문제였다. 영화는 만들어졌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배급사 고영재 대표님과 상의했고 그냥 케이블 TV를 통해 개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적은 보수로 참여한 스태프들과 무료로 연기한 배우들에게 미안하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축적시키고 있었다. 그 당시 결혼도 왔는데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터진 것이 목소리 고장이었다. 목소리가 변성되니 배우 생활은 할 수 없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 플라시보 요가 명상.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배우 생활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망적이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배우 생활을 못한다면 다른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다른 일이 있었다. 그것은 명상이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명상의 길을 가라고 지시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 삶의 방식을 바꿔. 나는 질병이 나타난 상황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병원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대체의학의 치유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의무적이고 괴로운 생활은 정리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방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동남아의 낙원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인도네시아 발리를 택한 것은 부산 영화제 기간에 만난 지인을 통해서이다. 그분은 발리로 2주에 살고 있었는데 발리의 좋은 점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안 갈 이유가 없다. 나는 발리로 갔다. 덴파사르를 거쳐 요가 마을인 우붓으로 갔다. 그곳에는 요가반이라는 요가 스쿨이 있었지만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레디언틀리 얼라이브의 한 달 코스로 등록을 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가를 했다. 발리는 음식도 좋고 물가도 싸고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휴양지였다. 한 달을 지내고 난 뒤 다시 한 달을 연장했다. 다시 요가 스쿨에 등록해 요가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달 연장. 총 3달을 살았다. 치유의 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인생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처음 경험한 것은 2015년 여름이다. 당시 서울에서 정은수 선배를 통해 이중길 교장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걷기의 대가시다. 걸어서 유럽을 횡단하시면서 이미 카미노를 경험하셨고 이제 종단으로 걷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그분의 엉뚱한 도전의 매력을 느꼈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다. 코펜하겐에서 만나 맨 북쪽 해안에서부터 걷기 시작했다. 이후 스페인 카미노를 먼저 경험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스페인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카우치 서핑으로 쾰른 파리 툴루즈를 거쳤다. 나의 카미노 시작은 프랑스 남부 올로롱에서 시작되었다. 스페인 국경을 넘어 하카를 거쳐 푸엔테 델 레이나에 들어가면서 프랑스 카미노에 합류했다. 러그로뉴 부르고스를 거쳐 타르다우스에서 카미노의 구루 달 형제를 만난다. 달 형제는 나에게 돈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영화 만드느라 빚을 갚느라 돈이 없었고 그저 조금 있는 돈으로 여행 온 것인데 이제 돈 없이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돈 없이 살면 된다. 인간은 돈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달 형제는 한국에서 수의사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한다. 영성 체험을 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한다. 옆에 타고 있던 분이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주었고 그런 연유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던 직업을 치워버리고 모든 돈을 아내에게 넘기고 자기는 농촌에 내려와 농사 지으며 홀로 묵상하면서 영성생활을 했다고 했다. 그렇게 생활한 것이 수년 전, 그리고 까미노를 걷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까미노를 걸었다. 그런데 그것도 맨발로. 과연 그는 맨발이었다. 마침 또 나이도 나와 갑장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같이 노숙을 하고 그를 따라 아침에 객들이 빠져나간 빈 숙소에 들어가 남은 음식을 챙기고 샤워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다. 그는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용돈을 주었다. 그의 구도자적인 모습을 본 어떤 순례자가 그에게 100유로 정도의 돈을 주었다. 그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도나티보 알베르게에 일부러 찾아가 보시를 했고 자기보다 더 어렵게 여행하는 자들을 만나면 돈을 주었다. 나는 그보다는 어려운 여행자는 아니었지만 나도 돈이 별로 없이 여행한다는 말을 듣자 20유로 정도를 주었다. 이게 뭐지? 주어도 내가 그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받았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여행하게 되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이르기 사흘 전까지 한 달 정도를 걸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해 저녁 때 걸었다. 어느 날은 노을을 보면서 걸었다. 광장에서 자고 벤치 옆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잤다. 어느 날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성당 처마 밑에 자면서 우리가 원효와 의상 같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친구를 잘 만나 호강한 여행이었다. 목적지에 와서 사소한 문제로 갈라섰다. 내가 말도 안 하고 먼저 걸어가면서 헤어진 것이다. 산티아고에서 다시 만났지만 내가 별것 아닌 것에 화를 냈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다. 한국으로 온 후 그의 농장을 찾아가면서 재회했다. 안영우 장로님이란 분의 농장인데 그가 함께 농사 짓는 곳이었다. 장로님은 유명한 이연필 성자님의 제자였던 분이다. 이연필 성자님은 그의 스승인 이세종 성자님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다. 이세종 성자는 전라남도 화순 등광리에서 태어났다. 복음을 접하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가르침을 폈다. 후계자인 이연필 성자는 남원에 공동체 동광원을 만드시고 고아를 돕고 병자를 돕는 사역을 했다. 다령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연필 성자의 제자인 한 장로님의 농장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이세종님의 기도처 등의 성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분의 구도의 삶을 상상하면서 나는 나의 구도의 삶을 반성할 수 있었다. 태국의 코팡안에서 요가와 명상을 결합하다. 한국에 오고 난 뒤 태국의 코사무이 섬 옆에 코팡안 섬에 가서 2년간 머물면서 요가와 명상을 공부했다. 요가는 요가스쿨에서, 명상은 절에서 수행했다. 코팡안 섬 안에는 수라타니에 근거하고 있는 부타다사 스님이 만드신 수완목 사원의 말사, 왓카우탐이 있었다. 거기서 나는 비파사나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비파사나 안내자 안토니를 만난다. 그는 호주인으로서 태국에서 스님 생활을 하다가 환속하여 명상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 서양인 사이에 유명하다. 나는 수련 참가자이면서도 아침에 요가를 안내했다. 그는 하루에 2번씩 강의했는데 그때 초기 불교 교리와 비파사나 수행을 제대로 배웠다. 명상이란 것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었어? 감동이었다. 그 시기에 요가학교에 초대된 좋은 명상 지도자가 있었다. 사하자난다. 그가 개발한 흐리다야 요가 시스템에 따라 열흘 정도 수련회가 있었다. 이후 와카오땀에서 안소니가 떠나고 그의 빈자리를 다른 안내자로 대체하는 과정 중에 나는 수련회의 오전 시간을 맡게 된다. 아침에 요가 안내를 하는 것은 물론 앞에 나가 명상 인도도 하게 되었고 단맛 토크 일부도 맡게 되었다.
오전 시간 전체를 담당한 것이다. 일주일 정도 새벽 4시 반부터 정오까지 시간은 4시간이었다. 12명 정도의 서양인의 대상이었다. 매일 요가와 명상과 강의를 반복했다. 명상 안내자는 나에게 맞는 옷이었다. 나는 안소니 사자난다 또 요가학교의 원장인 비베카난다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하는 1시간의 요가가 엄청나게 힘을 준다는 것을 느꼈다. 사원관리자 똑같다에게 요가 시간을 오후에도 더 갖자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혔다. 명상에 도움이 되는데 왜 전통을 바꾸어서는 안 되지? 요가학교에선 요가만 하고 명상을 안 한다. 절에서는 명상만 하고 요가를 강조하지 않는다. 왜 요가와 명상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지? 와카우탐에서 일주일 동안의 생생한 경험은 바로 요가와 명상이 결합된 수행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을 왜 보편화시키면 안 된단 말인가? 나의 각성의 길, 플라시보 요가 명상을 진행하다.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요가 명상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했다. 일단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해 요가와 명상이 결합된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플라시보 요가 명상이라 명명했다. 그것을 서울 연화사에 머물면서 도반님들과 나누기도 했다. 연화사는 이전에 직지사에서 알게 된 장명스님이 계셨기에 가게 된 절이었다. 법바림의 덕견 스님을 알게 되어 서울에 있는 선원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3박 4일 정도의 수련회를 음성의 법바림에서 2번 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이어지진 못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 수행으로 가야 했다. 그러다가 누군가 줌으로 강의하라고 해서 줌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의 스트리밍을 사용하게 되었다. 내 명상 방법은 내가 정한다. 플라시보 요가 명상은 내가 조합시켜 만든 내 스타일의 명상법이다. 먼저 요가와 명상을 결합시켰다. 요가 동작은 예전에 익혔던 곡선도의 준비운동, 기혈순환 유통법을 차용했다. 내가 인도식 요가를 배웠다고 꼭 그것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빠른 시간에 몸을 푸는 데는 곡선도 준비운동으로 충분했다. 명상은 태국에서 배운 비파사나 사념초 수행 방식을 따왔다. 거기에 자기 암시와 기도를 결합시켰다. 여러 테크닉들을 결합시켜 효과를 보게 만들었다.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 여러 선원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다. 헝가리 청한 스님의 절에 가서 1달 넘게 수행하고 이후 한국 절에서 수행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굳이 기존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나에게 적합한 명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급하게 변화한다. 과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플라시보 요가 명상은 3가지가 결합된 것이다. 요가, 명상, 플라시보 기도가 그것이다. 나의 플라시보 요가 명상 시스템을 나는 고정화하려는 생각이 없다.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서 응용하면 된다. 명상을 길게 하고픈 분은 요가를 간단히 하고 명상으로 가면 되고 요가를 길게 하고픈 분은 요가를 길게 하고 명상을 짧게 하면 된다. 요가의 동작도 자기에게 필요한 동작을 추려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내게 맞는 비빔밥을 제조했듯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비빔밥을 만들면 된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레시피와 경험들을 공개하는 것이다.